오늘은 또 무슨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최근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 추락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거죠. 이제 숨진 경찰관의 추락 경위가 약간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아직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일요일 새벽 5시쯤에 용산구 한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남성이 추락했다 이런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가서 이제 옮겼는데 병원으로 결국엔 숨졌어요. 근데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남성이 30대 남성이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거예요. 이분이 뭐 경찰 재직 중에도 뭐 특별한 무리를 일으키거나 징계 받은 적도 없고 비교적 착실하게 생활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왜 여기에 있었냐 강원경찰청 소속이잖아요. 서울에 왜 갔나 했더니 주말에 이틀간 관내 여행, 그러니까 기동대는 교대 근무기 때문에 주말에도 멀리 가면은 이제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미수 지역을 하는데요. 벗어나는 거니까. 예. 이걸 신청한 다음에 주말 동안 이 아파트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같은 거죠. 사건 당일에 휴가고 이제 이 아파트에서 다른 7명과 함께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이제 경찰 본인 아파트는 아니고 그 일행 중 한 명의 아파트였고 이 추락 신고도 현장에 있었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이제 추락했다라고 신고를 한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경찰청 소속인데 이제 관내 여행 신청하고 이 부분은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말에 서울에 와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떤 비극적인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싶었는데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 보니까 일행 현장에서 이제 여럿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의심이 되는 정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점이 좀 있는 거죠. 이 현장에서 간이 마약 검사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한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몇 명은 또 검사를 거부했어요. 이러면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7명은 또 무슨 사이냐 했더니 이제 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헬스 동호회, 운동 동호회로 우리가 만난 사이다라고 했는데 이 숨진 경찰관 외에 다른 경찰관이나 공무원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뭐 미성년자 이런 사람도 없었고 다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사람이 왜 숨진 거냐 했더니 그 숨진 경찰관이 창문을 열고 스스로 투신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진술을 했는데 이제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부검 의뢰하고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처음으로 모인 건 아니고 여기서 전에도 이제 밤에 좀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제 친구분들 놀러 와서 뭐 야간에 좀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처음 만난 모임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근데 이제 운동 동호회 멤버다. 이제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함께 있었던 일행이 이 경찰관 말고 7명이라고 알려졌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이제 7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숨진 경찰관까지 총 8명인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총 16명이었어요. 훨씬 많습니다. 16명이요? 예, 16명이요. 16명이제 한 아파트 안에서 16명. 남자 16명이. 남자 16명이. 그래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사건 바로 다음 날에는 8명이라고 해요. 경찰관 포함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행 중 일부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있어 이렇게 기자들에게 처음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하루 지나서는 사건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던 중 당일 함께 있었던 대상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더 얘기를 있다. 했는데 사람이 더 있다. 네, 그래서 경찰 얘기로는 아파트 CCTV랑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통화나 문자, 뭐 카카오톡 이런 거를 통해서 봤더니 다른 8명이 더 있었다. 그래서 누군지도 알아냈다. 그러니까 최초 언론 보도는 8명을 전제로 계속 이뤄졌는데 경찰이 이틀 만에야 정확한 인원수를 알려준 거고 그리고 좀 이제 신기했던 게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간이시약 검사 많이 하거든요. 뭐 이상한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럴 때 뭐 흉기 난동이라든지 이럴 때 현장에서 하면 보통은 경찰이 기자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잖아요. 간이시약은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은 간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알려주지 않고 뭐 확인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언론 보도가 좀 먼저 나가고 뒤늦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자들은 의심을 갖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참석자 인원이 흔들린 건데 그럼 이게
이 참석자들이 속인 거냐 의도적으로 경찰을. 그러면 뭔가 더 짙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속인 건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나? 그렇죠.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경찰이 없잖아요. 속인 거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 근데 이게 강원 소속 경찰이 여기 와서 추락사를 했는데 경찰이 이틀간이나 참석자 인원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한다? 이거는 뭔가 초반부터 이 사건이 뭐냐 이런 이제 그 의구심들이 사실 들게 하는 사건 대목이죠. 기자의 촉이 막 이렇게 막 네. 반짝반짝 하는 거죠. 혹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고위층이 있었나, 막 음모론도 나오고 이제 별의별 썰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 16명이 한꺼번에 모인 건 아니라고 해요. 뭐 한 10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 다 출석해서 조사를 실시한 거는 어쨌든 사건 발생 사흘 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기에 알려진 인원보다 뭐 이제 참석 인원이 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아났다. 수사 피해서 달아났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예, 이게 KBS 보도에서 조금 파장이 컸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8명이 도주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다 달아나 버렸나? 못 잡았나 경찰이? 근데 이제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사를 피해서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그 사건 벌어지기 전에 새벽이니까요. 이제 밤에 왔다가 먼저 집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이때 딱 사건이 벌어지니까 놀라서 뭐 도주까지는 아닌데 그냥 놀라서 막 바삐 현장을 벗어나려 한 사람도 있다. 그게 라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쵸, 거예요.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인의 사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주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지고 인지를 했는데 그 후에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경찰이 아니다, 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심지어 여기 희생된 사람도 경찰관인데 좀 이렇게 좀 뚜렷하게 처음부터 이게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그러면 있었던 사람 중에 뭐 의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뭐 연령층, 직업군, 거주지가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정규 동호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헬스장에서 만나서 딱 이렇게 명부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리스트가 있어서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아름아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아는 사람 그날 한 명 더 데려오고 뭐 그래서 그날 처음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또 모임이다 그러면 너 나랑 친하니까 우리 뭐 친한 형 있는데 거기 분위기 좋은데 같이 갈래? 이러면서 같이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적인 일상적인 모임의 하나긴 한데 그렇죠.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제 거기서 보면 지금 일부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성분이 나온 거예요? 일단 뭐 현장에서 일단 주사기나 뭐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 같은 것들이 이미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간이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이제 그 8명 그러니까 자리에 있다가 갔다는 8명에서는 일단 뭐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7명 중에 5명에서는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같은 마약류가 검출이 됐고 2명은 현장에서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제 수단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장에 있었던 7명 중에 간이시약 검사로 5명이 마약이 검출이 된 거고 2명은 검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현장까지 포함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직 그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경찰이 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동호회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가능성도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뭔가 이게 석연치가 않다. 설명하는 방식들이 뭐 이런 이제 그 의구심을 갖기에 좀 충분하고 경찰은 이 모임에 참석했던 15명 전원에 대해서는 그 출국 금지 지금 현재 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8명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8명 같은 경우는 자리를 떠난 거고 그럼 그 8분은 그 당시에 바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점이 한 사건 일어나고 나서 한 3일, 4일 지난 뒤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해서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제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투신하게 된 이제 지금 보도 중에 보면은 이제 숨진 경찰관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참석자가 아니라 직접 마약을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정황인데요. 이른바 이제 올해 초부터 이 경찰관 핸드폰을 보니까 그 이름 클럽 마약 같은 것들을 직접 구입한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경찰관이 나이가 젊고 계급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약 사건에서 경찰이 꼈을 때 흔히 뭔가 사건을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경찰이 끼는 경우들이 종종 과거에 있었는데 이분의 직급은 이제 그런 직급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할이 뭐였느냐, 이게 만약에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거라고 하면 뭐 그런 측면에서 이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고 모임에 참여한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경찰은 좀 그 지점에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수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가 마약을 직접 구매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마약을 그걸 공급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경찰청 차원에서도 엄청난 그렇죠. 일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과거에도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마약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루트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인지 이 경찰관이 마약을 올해 초부터 구매한 경위가 뭐고 그 마약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찰관이 왜 네. 투신했고 어떻게 투신하게 된 건지 경위가 확실하지가 않고 네네. 그런데 이제 부검 결과는 나왔나요? 이게 부검이 사실 다 정말로 나오려면은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뭐 계속 국과수에 빨리 해달라고 경찰이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근데 1차로 이제 구두 소견 나왔어요. 네. 이제 문서로 쓰기 전에. 근데 여러 둘력에 의한 손상을 입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단한 물건에 부딪혀서 신체 여러 곳이 훼손돼서 사망했다는 의미인데 네. 사실은 14층에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 뭐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락으로 인한 충격, 뭐 다발성 골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추락으로 생긴 손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추락 이전에 혹시라도 폭행이 있었는지, 뭐 타박상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이건 결국에는 부검이 완전히 끝나봐야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스스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뭐 밀쳐졌는지 뭐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그때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게 당시에 추락할 당시 이 경찰관도 마약에 취했었다 이런 진술도 이제 일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새벽쯤에 본인이 다른 참석자들보다 많이 취해 있어서 이제 다른 일행들이 방으로 경찰관 데리고 들어갔고 근데 아무도 못 본 사이 창문을 추락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 다만 이게 다른 사람들끼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고, 이 경찰관도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느냐 이것도 역시 정밀 그 부검 결과가 나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약 청정국 아주 옛날 네. 얘기야, 빠이빠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경찰관이 이런 식의 이제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미드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경찰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일반인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경찰관들이 마약 사범을 잡아서 자기의 이제 말하자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마약 사건을 조작하다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래 뭐 일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매를 했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신고까지 하고 관내 지역으로 가서 누군가들에게 그거를 제공하고 뭐 이런 거에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이 마약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현직 경찰관까지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범죄도시 3 보면서도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경찰이 저렇게 마약을 같이 해 이랬는데 사실은 그거 약간 현실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여기에 연루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현장 자체는 마약을 투약한 현장일 수 있었는데 여기 같이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사실관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모로 좀 믿기 힘들고 답답한 사건이고, 여기 또 경찰 공식 입장도 지금까지 나온 게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숨진 경찰관이 마약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휴대폰 포렌식도 내용을 분석 중이다. 다만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엄중하게 수사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찰청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4월이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도 어쨌든 현직 경찰관이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게 경찰관 내부로도 어떤 기강 교육이라든지 좀 단속 같은 게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네. 것 같은 사건이긴 한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뭔가 보도가 네. 먼저 나가고 뭔가 이렇게 좀 석연치 않게 자꾸 좀 누락되는 네, 면이 있는 해병도, 것 네.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약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만나보면 뭐 몇 년 만에 집에 일주일씩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하고 네. 있는 경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찰관이 하나 나와버리면 경찰도 마약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어떤 눈초리를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저는 이 뉴스 네. 보고 정말 우라통이 터졌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죠. 네, 한 남성이 숨졌는데 5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친모가 저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사실은 네. 엄마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친모도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이 마음으로 엄마라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친모가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고 소송에서 1심, 항소심까지 승소를 한 거잖아요. 네. 뭐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살 정도까지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받겠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선에서 판단을 해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진짜 가족, 그러니까 말하자면 50년을 동거동록한 가족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사망보험 관련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이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이깁니다. 그리고 항소를 해서 2심을 진행을 했는데 2심도 이 이제 친모가 이긴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고 김종환 씨입니다. 고 김종환 씨는 2021년 1월 달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이제 조업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실종이 됐습니다. 아직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나왔고 선박회사의 합의금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총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3억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청구권을 주장을 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청구권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탁이 되어 있었었는데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됐고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친모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금 시신도 못 찾았는데 이분의 가족들은 정말 너무 속이 상할 것 같고 이제 법원도 엄마가 다 가져가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화해 경고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2심 재판부가 죄송합니다. 선고 직전에 화해를 하는 게 어떠냐, 화해 공고 결정을 이제 했어요. 뭐냐면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처럼 이제 돌봐주고 지냈던 누나한테 그 사망보험금인 일부인 1억을 주고 그 법적 상속인 자격이 더 높은 엄마가 나머지를 가져가는 걸로 일종의 타협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엄마가 이 80대 다 가져가겠다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승소를 했는데 선고 직후에 누나는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는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부모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적 권리도 박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거를 2살 때 동생을 버린 사람을 생모라고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기자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 친모가 소송 과정에서 고인의 다른 재산도 차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에 따르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친모 측에서 이제 동생의 집과 자산을 모두 이제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걸 알게 됐다. 그걸 안 날 본인이 죽으려고 했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되는 일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 법을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은 뭐 한 문장입니다.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인데 법적 권리를 당연히 박탈해야 되지 않냐. 50년 만에 나타나서 50년 동안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아 놓고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나타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항소의 뜻을 밝혔고요. 뭐 대법원에 갈 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도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판결을 내렸을 텐데 법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규정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이게 민법의 상속 규정 때문인데요. 뭐 이게 모든 사람이 사실 관여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의 뭐 많고 적고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상속 순위는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 상속인입니다. 결혼 혼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순입니다. 그러니까 직계는 뭐 말 그대로 직접 이어진 관계를 말해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존속은 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비속은 아래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가 직계, 비속.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1순위고 네. 근데 만약 자식이 없다면 부모가 다음 차순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당연히 본인이 1순위라는 거를 결혼 안 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알게 되고 민법상의 규정은 이 상속 규정 때문에 이 엄마가 50년 만에 나타났건 100년 만에 나타났건 주장을 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행 이제 법률 체계고 지금 보면 이 엄마는 고인이 2살이던 때에 떠나서 그 50년 넘게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년 동안 법 체계가 뭐 약간 그 상속 체계가 변경된 건 있지만 뭐 형제 간에 뭐 우열이라든지 이런 걸 두지 않는 변경은 있었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마의 권리로 인정이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민법 규정이 그런 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반적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50대 가장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이제 자식과 배우자에게 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엄마나 누나가 뭐 재산 관련해서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김종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었고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인 누나인 거죠. 근데 누나 입장에서는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 엄마가 뭐 그동안 그래도 연락도 좀 하고 부모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도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는 또 다시 혼인을 하셔서도 다른 자녀분들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소문 과정에서도 그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가서 이제 좀 잘 있고 이제 행복하게 본인의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지만 그 예전에 돌보지 않았던 아들의 재산만 이제 받으러 오는 이 행태가 이제 누나분 입장에서는 좀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앤디님이 구하라법 상정한 지가 언제인데 네. 하셨고 아름다운 독도님도 뭐 백인기님도 이제 구하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구하라 씨, 그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왜 재산을 줘야 하냐 이렇게 해서 나온 법안이 그 사망한 구하라 씨의 이름이 일단 구하라법입니다. 그때도 구하라 씨의 친모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찾아와서 구하라 씨 너무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재산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내놔라 뭐 이렇게 변호인들하고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구하라 씨가 9살일 때 집을 나갔고 20년 넘게 연락이 안 됐던, 그러니까 어떤 자식을 키우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책임은 안 하신 분이었는데 당시 그래서 또 구하라 씨 오빠가 많이 분노를 하셨고 네. 구하라 씨 본인도 생전에 되게 그 친모에 대해서 좀 분노하거나 뭐 공허함, 아쉬움 이런 거를 많이 토로를 했는데 또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었거든요. 네. 또 하나 좀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던 게 이제 그렇게 오신 친모가 구하라 씨 장례식에서 막 다른 연예인들을 만나니까 연예인들한테 같이 사진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제안도 했다고 이제 구하라 씨 오빠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일반적인 유족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생태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구하라 오빠분 측에서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를 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무슨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있긴 있는데 뭐 살인, 상해, 뭐 사기, 강박, 위변죄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만 상속인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부모 같은 경우 뭐 키웠든 안 키웠든 뭐 이게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아직도 통과 안 됐나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도 사실은 3년 정도 됐으니까 네. 아직도 안 됐나? 근데 여전히 국회 표류 중입니다. 네. 근데 나는 통과된 줄 알았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가 됐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2021년 6월에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데 이게 개인 재산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받는 유족급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 주지 않는 이런 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이런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반쪽짜리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상황에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변호인이 국민청원까지 냈던데 네. 이제 기존의 이 민법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 존비속의 보호 부양 의무 혜택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계 존비속이 보호 의무라든지 부양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앞선 결격 사유인 살인이나 상해, 사기, 강박, 위변조 수준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직계 관계에서의
보호부양 의무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게 이제 이 구하라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을 또 이제 공동상속인을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을 좀 완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의 어떤 순위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런 이제 사건이 되는 사건에서는 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법원에 가면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못 넘어섭니다. 일단 이 상속 순위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요거에서 어쨌든 직계 좀비 속의 보호 의무 그 보호 부양 의무를 추가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규 님도 국회 표류 중이라고요. 이건 몰랐네. 뭐임 이러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논의가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반짝 관심에 그치는 게 이제 가장 클 텐데 근데 문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법적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이랑 이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법의 안정성은 좀 다른 문제인데 네. 뭐 이런 겁니다. 2018년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속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 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게 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명확한 상속 순위를 정해놔야 보편적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부양 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난 너한테 밥 차려줬잖아.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는 나를 학대하기만 했다. 이렇게 난 주장. 학원비도 네. 안 주고 나는 뭐 이런 것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 못 받았어.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만약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네, 거구나.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그걸 상속의 결격 사유 중 하나라고 본다면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제 헌재에서의 2018년도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런 사건들을 접하지만 사실 상속은 전 국민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큰 잡음 없이 되는데 어떤 일탈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되는데 그거를 아예 결격 사유를 명문화했을 때 발생할 법적 이제 말하자면 실익을 따졌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헌재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국회 법사위 논의에서도 막 진지한 논의가 오가지 않았던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부양 의무를 얼마나 게을리했느냐를 따지는 거는. 부양 의무에 대해서도. 예. 근데 이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경우 이 상속 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반대 논리로 제시가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요 논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국회 표류하고 있는 걸 변호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법은 기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특별법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려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민법이랑 기본법을 고칠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수기와 이제 논의가 거쳐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냐 하면은 사실은 일본 외에는 이런 비슷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와 관계없이 미리미리 유언이 좀 활성화돼 있으면은 누구에게 주겠다. 심지어 뭐 강아지 고양이에게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나라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뭔가 상속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유류분 제도 뭐 이런 게 법적으로 그냥 거의 공식처럼 적용이 되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어느 분이 돌아가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그다음 상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속세 납부라든지 뭐 상속 등기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빚이 많을 경우 이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빚만 많이 남기고 갔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고 빨리 몇 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해야 되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하던 소송이 있으면 그것도 뭐 상속인이 물려받고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은 자동적으로 상속인에 딱 가는데 이게 만약에 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 빼자라고 하다 보면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게 언제 정해질지 모르고 그럼 이 많은 절차들이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그러면 이 빚은 어떻게 되고 이 소송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정부안을 포함해서 법률안이 11개가 올라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근데 결격 사유를 이렇게 넣자라는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사람은 무조건 당연히 상실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법원이 상실하게 선고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각각 다 그 차이가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여기서도 또 이제 이 반짝 관심 때문에 또 어영부영 제대로 논의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또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만큼 좀 확실하게 좀 제대로 논의를 해서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또 부양을 실질적으로 형제들 중에 누가 했는데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쟁점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갈등은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건으로서의 사건 말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나이가 큰 아들이나 큰 딸이어서 내가 다 20년 넘게 모셨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그런 논리에 따라서 근데 왜 똑같이 나눠 n분의 1이냐 이런 논리도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막내지만 내가 다 모셨는데 왜 내가 10수년 넘게 안 봐온 형제들하고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게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그렇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예를 들어 법적인 혼인 관계는 있지만 거의 뭐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뭐 엄마가 아빠를 병든 아빠를 안 돌봤어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3년째 계류가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네, 논의했느냐 맞습니다. 이 그거는 부분은 맞습니다. 확실히 네, 네, 지적해야 네, 될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통과된 줄 알았는데 네. 아니 통과도 안 됐어? 아니 이건 왜 또 일어났어? 이런 그 가족들 심정에서는 지금 시신도 못 찾은 실종된 이 고인의 재산을 갖고 이런 식으로 친모를 만나게 된 누나의 입장은 정말 네, 무너질 것 정말 슬픈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라클님도 안타깝다고 말씀하면서 법 통과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 암정성이나 다뤄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또 사회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계류만 되고 표류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 맞습니다. 것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